자, 이번 시간은 지구 역사 중에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는 상당히 이제 오래전, 지구가 탄생한 한 46억 년 전부터 이제 현재까지를 뭐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생물계의 급격하게 변화한 생물계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화석을 통해서 갑자기 생물계의 화석의 종류가 크게 바뀌었거나 멸종한 생물이 있다거나 새로 생긴 생물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진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또는 지각 변동 또는 기후 변화가 그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진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화석입니다. 자,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활동 흔적 등으로 지층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생성 조건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생 누대 또는 원생 누대, 이따가 배울 우리가 이제 시대를 구분해 볼 텐데, 그 중에서 선캄브리아대라고도 불리는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에는 단단한 부분이 없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그 생물이 화석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생물의 종류도 많이 적었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화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생물이 죽은 후에 분해되기 전에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해버리면, 미생물에 의해서 형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퇴적물 속에 빨리 묻혀야 되고, 재결정, 치환, 탄화작용은 우리가 생물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이 그대로 단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물질이 지층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물질로 치환됩니다. 광물질로.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보면 이 기존에 있던 생물들과는 색깔도 다르고, 또 물질도 다른 것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 물질의 성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석은. 그래서 이런 화석화 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화석의 종류는 크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뉘는데, 표준화석은 특정 시기에 출현해서 일정 기간 번성하다가 멸종한 생물. 그래서 어떤 지층에 이 화석이 발견되면, 이때는 어떤 시대라는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화석이 바로 표준화석입니다. 생존기간이 짧아야 되겠죠. 모든 시대에 살았다면 그 화석이 나온다고 해서 특정할 수 없겠죠, 시대를. 분포 면적이 넓어야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이 대륙에서도 나왔고 저 대륙에서 나올 만큼 넓어야지 이게 바로 동시에 두 화석이 나온 시대가 동일시대임을 알 수 있겠죠. 개체수도 역시 많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쉽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상식 또는 공부했던 것들 중에 생각해 보면, 고생대는 삼엽충, 뭐 필석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표준화석이고,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지구과학원에서는 다루긴 합니다. 이따가 좀 더 볼 거고, 중생대는 공룡이 아주 유명한 이제 표준화석입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화폐석과 매머드.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화석 그림이 나오면 이게 어떤 화석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중생대 유명한 게 이런 모양의 암모나이트죠. 두 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의 선조라고도 불리우긴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석은 이런 것들이 있고, 시상화석은 환경에 민감해서 특별한 환경에만 서식하는, 그래서 이 화석이 나오면 이 화석이 생성된 이 지층, 이 위치는 아마도 환경이 어땠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생존기간은 길고,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어떤 특정 환경에 좁아야 되겠죠.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지 그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하고 뭐 얕은 바다인지 뭐 습한 육지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고사리 당연히 육지죠. 그 다음에 지금도 고사리는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 산호 역시 지금도 있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그래서 화석이 나오는 당시에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상화석입니다. 화석은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들의 종류와 발달 과정을 우리가 누군가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아도 다행히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 환경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죠? 시상화석처럼.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지층의 생성 시기를 대비하는데 우리가 표준화석이 이용된다고 아까 배웠고, 그 다음에 기후와 수륙 분포를 재구성하는데 화석의 분포를 이용해서 지금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역시 화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고기후 우리가 날씨를 우리가 연구하고 한 건 불과 기록하고 한 거는 수백 년밖에 안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후를 고기후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빙하 시추물 연구. 시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하수를 뚫을 때 우리가 암석을 깨야 되겠죠. 돌들을 집안에 있는 그런 단단한 돌들을, 그럴 때 동그란 그 관을 돌려가면서 그 끝에는 날카롭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예 동그란 기둥, 뭐 지름 한 10cm 정도 되는 지름을 갖는 동그란 기둥을 엄청나게 깊이 돌려서 깎아서 빼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하수까지 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빙하를 같은 방법으로 시추하면 이런 길다란 모양의 이제 길이가 엄청나게 긴 빙하 원기둥이 나오겠죠. 그 원기둥 안에 있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 B를 보게 되고, 또는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방울 안에 있는 역시나 산소 동위원소 B를 이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8 이게 중성자와 양성자의 합이 16이주 산소는, 하지만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경우인 18 산소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무겁겠죠. 양성자가 8개고 중성자가 10개니까 2개 더 있네요. 중성자가 더 무겁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동위원소의 특징은 16산소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증발은 잘 안 되고 또 응결은 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6산소보다 쉽게 증발되지 않고 응결이 잘 되니까, 만약에 기후가 온난하다면 18산소의 증발이 활발해져서 대기 중에 이 B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추워지면, 한랭해지면 이 18산소의 증발이 약해져서 대기 중에, 얘는 이제 비슷하니까 18산소의 증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추한 물 분자나 또는 빙하의 공기방울 안에서 이 산소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 B를 이용해서 온난한 시기였는지 한량한 시기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퇴적물을 이용합니다. 식물의 꽃가루 화석과 화석에 포함된 역시나 산소 동위원소 B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꽃가루 화석은 날씨가 추워지면 소나무 침엽수가 날씨가 추운 데서 잘 자라겠죠. 더워지면 상록, 활엽수, 그래서 이런 것들의 꽃가루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날씨를, 우리가 고기후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속에도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온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나 산호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 따뜻하면, 기온이 높고 광물량이 많으면 잘 성장해서 나이테가 넓어지죠. 그래서 규화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나무들이 화석이 된 게 있습니다. 역시나 치환됐기 때문에 이 성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광물질이 침투해서 단단하게 화석화 작용을 받은 것이 규화목입니다. 그런 것들 나이테를 보면 되겠죠. 산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온이 높을수록 산호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과거의 온도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질시대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누대, 대, 기. 새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대, 대, 기까지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생물의 급격한 변화, 지각 변동, 기후 변화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현생누대라고 하고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합쳐서 우리는 선캄브리아대라고도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이때가 워낙 길죠. 전체 길이에서 선캄브리아대가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긴데 이때는 생물의 수도 적고 생물의 단단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나머지는 대부분 지역명을 따서 처음에 연구되던 지역에 유명한 화석이 많이 나오던 그 지역명을 딴 것이 많고 석탄기는 워낙 석탄이 많이 나온 그 지층이라서 이런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그 다음에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제4기는 좀 이름 이상하죠, 그죠? 원래 처음에 이제 지층을 구분할 때, 시대를 구분할 때 제1기부터 해서 4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1, 2, 3기는 1기와 2기는 고생대와 중생대로 세분되고 다르게 구분되어야 함을 알고 이름이 달라졌고 그다음 3기는 원래는 신생대에 3기와 4기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8료기와 네오기로 제3기가 나누어지면서 3기란 이름도 쓰지 않게 되고 4기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을 대략 보면 기후변화, 성캄브리아대 자세히 알기 어렵겠죠. 석회암이나 증발암이 많은 걸 봐서는 당연히 아마 온난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빙하 퇴적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빙하 퇴적물은 빙하에 의해서 그 빙하가 흐르면서 거기 밑에 붙어 있던 모양이 불규칙한 동글동글하지 않는 퇴적물들이 동시에 쌓이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 빙하 퇴적물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약간 추웠다는 걸 우리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고생대는 초기에는 온난한 바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 중기에는 아마도 산호와 양치식물이 나오니까 역시나 온난했을 거다. 그리고 후기에는 아마도 빙하기였을 거다 정도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생대는 지질시대 중에 가장 온난했던 시대로 보고 있고 빙하기도 아마도 크게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 이런 적색사암층이나 따뜻한 바다에 사는 산호초가 많았던 것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신생대는 가장 최근에 긴 지질시대인데 이때는 처음에는 좀 따뜻하다가 여기 사기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사기라는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오기와 네오기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난했지만 점점 한랭해져서 빙하기가 여러 번 간빙기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빙하기를 지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금방 이야기했던 지질시대 기후 변화를 그래프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지질시대의 기 수준까지 좀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지각 변동이 워낙 많이 받았겠죠. 왜냐하면 그때 쌓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지각 변동 받았을 거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는 자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크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 앞에는 산소가 거의 없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원핵 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출현해서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통해서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원래 초기 지구의 대기는 CO2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CO2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탄산칼슘을 만들기 때문에 산소를 배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껍질
층상바위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구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따뜻한 지역에 가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생 루데 이제 점점점 활발하게 해서 산소량이 많아지고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현재 과학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에디아카라군이라는 것이 금방 말했던 다세포 동물이지 않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는 자 처음에는 좀 온란했었고 잠시 한랭했던 적이 있지 않나라고 알려져 있고 말기에 유명한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각 기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생물로. 삼엽충, 고생대라고 하면 삼엽충과 그리고 뭐 방추충 등이 유명합니다. 삼엽충과 방추충이 유명한데, 자, 삼엽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양을. 삼엽충은, 낙엽이 세 개 있다 해서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투구개처럼 생긴, 뭐 이렇게 생긴 그런 것들 우리는 삼엽충이라고 불립니다. 크기는 이때는 좀 컸다고 하죠. 한 30cm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척추 동물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었고 완종류라고 하면 여기 조개 모양처럼 되어 있죠. 정확히 좌우가 대칭되는 모양의 조개 형태의 완종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의 필석. 필석은 뭘까요? 필석은 이게 바로 필석입니다. 위에 부분 해파리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위에 부분은 이제 말랑말랑한 부분이고 아래 부분이 좀 단단해서 아래 부분이 화석으로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화석을 보면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화석이 있습니다. 위에 부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필석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나 EBS 교재 등에서는 최소한의 사진을 제공하는데 그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실누리아기 자 필석류가 있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류가 출현해서 갑주 같은 것들도 있고 바다정갈 등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대기 중에 형성된 오존층 때문에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지 않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루리아기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봉기는 유명한 어류의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번성하고 갑주어 페어 그리고 양서류는 우리가 중생대 의 파충류가 유명하다면 고생대 말에는 양서류가 많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양서류가 출현한 게 대봉기고 석탄기는 역시나 이런 것들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파충류가 출현해서 이제 중생대에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치식물 우리가 고생대는 양서류와 양치식물이 번성합니다. 말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준화석과 함께 고생대의 특징으로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폐렴기에는 거시식물이 이제 출현해서 번성하게 되고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가면 중생대에서 역시나 거시식물이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렴기 고생대의 마지막에 거시식물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시대 마지막에 출현했던 것들이 다음 지지시대 때 많이 번성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갑조와 푸줄리나 아까 말했던 방추충입니다. 방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화석이 바로 방추충, 푸줄리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라 그러면 우리가 또 판구조론에서도 유명하죠. 판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중에서 초기란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암모나이트 유명한 아까 말했던 이제 오징어의 조장쯤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 포유류가 출현하였고 그 다음에 거치식물이 전체로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가 공룡과 함께 공룡 같은 파충류가 전체적으로 번성한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백악기에는 멸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시식물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시나 신생대 때 속시식물은 엄청 번성하게 됩니다. 신생대를 보겠습니다. 자, 팔레오기와 네오기는 대체로 온난했고 점점점 추워진다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판게아가 히말라야 충돌하면서 인도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오늘날과 비슷한 수륙부포를 이제 이루게 되었죠. 그 다음에 생물은 유공충이라는 화폐석의 일종인데 이런 유공충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번성하게 되고 속시식물, 그러니까 씨방 안에 씨가 있는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인류의 수상이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고 매머드, 대형 포유류가 번성합니다. 속시식물 번성합니다. 자, 그래서 화폐석은 이런 모양, 타원에 이렇게 고르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화폐석이 번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기별로의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 있지만 크게 보면 고생대는 양서류가 번성했고 후기에 양치식물 역시나 후기에 번성했습니다. 중생대는 파충류가 번성했죠. 그리고 식물은 겉시식물이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는 포유류가 번성하게 되고 대형 포유류가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번성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포유류가 출현했다. 출현 언제일까요? 중생대입니다. 그죠? 그다음 파충류가 출현했다. 역시나 고생대입니다. 속시식물이 출현했다. 중생대고 거시식물이 출현한 것은 역시나 고생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큰 틀을 기억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또 그림도 보면서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지 기억을 잘 할 수 있지. 단순 암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세부적인까지 기억이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